6월 FOMC 회의 이상으로 관심이 모였던 일본은행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우에다 총재, 엔저에 따른 효과를 인정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엔저를 틈타 급하게 매수에 나서고 있는 투자자들이 1년 전 악몽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될 것이란 경고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 주말 월가에서는 6월 FOMC 회의가 끝나고 파월 의장이 언급한 라이브 미팅 방식에 관심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짚어주시죠. 네, 제가 내일 정도에는 알타시아 관련해서 새로운 예. 용어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 중국에서 외국 자본이라든가 외국 기업 이탈세가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도 1990년대 대우경제연구소에 있으면서 예. 글로벌 경영에 이렇게 직접 돌아가신 김유정 회장과 짰습니다는 글로벌 투자 역사상 가장 눈에 띈 대목이 지난주 말에 나왔습니다. 예. 뭐냐면 중국에서 이탈된 기업이 주로 아시아 지역이든가 아니면 미국에 한류되는 리쇼링인데요. 인텔이 이스라엘 투자했습니다. 아까 최박께서 해설은 안 해주셨습니다는 헤드라인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중동 지역이 지금 아주 복잡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250억, 그것도 글로벌 미국 기업이 250억 투자했다는 것은 향후에 상당 부분 국제관계에 또 미국과 중동, 러시아와 중동, 중국과 중동 이런 관계에서 상당 부분 시사점이 던져진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큰 뉴스이기 때문에 아마 내용도 외신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는 오늘 해설을 안 해주셔서 이 또한 내일 중국 얘기할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쩌나 미국 증시는 강세장에 S&P가 20% 이상 상승하면서 기술적으로 강세장에 들어갔었는데요. 과거에 강세장 들어갔을 때 조정 거치는 이런 부분이 지금 거치지 않고 왔어요. 그런 과정에서 지난 주말에 3대 지수가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소폭 하락했죠. 역시 이 대목에 있어서는 많이 나온 게 목요일 날 회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사실 GQ는 키드다 하는 표현이고 월가가 또 페드 멤버들이 이중 인격자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아주 모호하게 했었거든요. 예. 회의는 시장에 혼선이 있을 때 명확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정책 당국 움직임인데요. 오죽 했으면 GQ는 하이드다 이런 표현을 쓴 만큼 사실 시장의 혼선을 더 초래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연준과 시장과의 대결. 근데 시장이 판정성, 케어가 아니라 판정성하는 분위기다. 그런 것이 사실상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소폭 하락해도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시장이 지금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 주에 이중인격자다,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지 못했다 하는 이 표정이 이렇게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브레이크아웃 끝나고 나서 지금 파월 의장이 이번 주에 상원 연설이 있죠. 그다음에 윌리엄스 뉴욕 총재도 이렇게 연설이 있는데요. 권력의 1위와 3인자 해당되는 만큼 이분들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이 대목이 이번 주 증시와 관련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 보면 이 6월 FOMC 회의에 파월 의장이 7월 회의가 추가 금리 인상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워낙 예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라이브 미팅 방식이다 하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라이브 미팅 방식이 뭐냐 하는 것을 월가에서 이 의미 해석을 굉장히 좀 주목했는데요. 사전에 이렇게 포브스 모델이든가 뭔가에서 데이터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당일날 결정한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페드가 그동안 신뢰를 많이 줬을까? 신뢰를 못 줬다. 그리고 페드의 멤버들 간에 같은 데이터로 서로 의견을 같이 인식하느냐 아니냐 할 때 의견이 굉장히 매파와 비둘기파리 갈려져 있다. 그러면 라이브 미팅 방식으로 직전에 양대 듀얼 메이더에 해당되는 물가와 그 다음에 실업률, 고용통계가 발표됐을 때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라이브 미팅에 이렇게 금리 7월 같은 경우는 추가 금리 인상하느냐 아니냐 이걸 결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신뢰도 못 줬고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매파와 비둘기판의 의견이 지금 굉장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보면 오히려 7월 회의에서는 시장의 혼선을 더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분한테는 지금은 세계 경제가 병겁전 상태에 있고 그것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부터 들어갔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지난 1년 동안 유지했던 금리 인상 국면이 이제 동결됐죠. 그리고 부채 협상도 마무리되는 이런 분위기에서 사실 이런 병에서는 항상 그 시장에 베팅하는 시각보다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이제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수익을 좀 챙겨보는 것도 예. 또 투자 관점에서는 균형 시각을 가져가는 것도 변곡점 상태에서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말씀대로 경제 그리고 증시가 변곡점을 맞은 만큼 좀 균형 있는 투자 감각을 길러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지난 1년 동안 정말 거침없이 진행돼 왔던 연준의 금리 인상 국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평가들 어떻습니까? 네, 시장 평가에서 보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이후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동결이지 금리 인상 중단은 아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 중단이 아니라면 동결됐더라도 그거는 긴축 국면, 금리 인상 국면에 속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시장에서 어떻게 인식할까 하는 것을 사실 텍스 마닝 기법에서 6월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로 의미를 받아들일까, 금리 인상 중단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파월 의장이 금리 동결이지 금리 인상 중단은 아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보면 앞서 말씀같이 판정석이라 하는 것은 금리 인상 중단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에서 보면 일단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가 아주 드물게 나옵니다. 그리고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파월 의장의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상 중단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어조지수가 많이 관심이 높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고객을 다뤄야 되는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이미 금리 동결 내지는 금리 인하 국면이 되니까 자, 금리 인상 중단이 됐던 시점에 과거의 데이터를 봐서 지금 관심이 있는 미국의 국채 금리라든가 달러 가치가 어떤 쪽으로 진행됐을까 하는 보고서들이 나오거든요.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의 가이드를 제시해야 되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금리 인상 중단 이후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이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3개월 동안에 47bp 정도 떨어지는 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정도는 80bp 떨어지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가장 관심 있는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엔화라든가 유로화라든가 이런 소위 준 기축 통화에 해당되는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는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데 대해서 취약 신흥국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중단된다 하더라도 원래는 신흥국 통화가 강세돼야 되는데 예. 신흥국들은 많은 취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달러 가치가 강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는 약세, 그 다음에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는 달러 가치가 강세. 그럼 한국은 어떨 거냐는 입장입니다.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자에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들어서 베트남 통화보다 변동성이 5배 이상 최근에는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는 그런 변동성 국면이 계속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달러 가치든 그다음에 그게 달러든 엔화든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한 이렇게 방향성을 생각해서 그냥 몰빵 투자하는 최근의 엔화화처럼 이런 시각에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 또 다른 월가의 화제거리입니다. 캐시우드가 지금 연일 테슬라를 팔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테슬라 신봉자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고 일론 머스크를 신봉해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한국경제TV 좋은 방송에서도 이 캐시우드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중계할 정도로 이렇게 커졌던 상황이죠. 예. 그럼 일론 머스크 때문에 테슬라 때문에 초기에 베팅을 해서 주식을 많이 해서 이게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렇게 커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캐시우드가
자, 이렇게 최근 들어서 테슬라 주식을 판다 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신보험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테슬라에 대해서 홍영가랑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머스크의 일탈행위 때문에 굉장히 테슬라에 대해서 두들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70% 폭락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테슬라 주식을 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110달러에서 250달러 하지만 작년에 75%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기저가를 생각한다면 아직도 반토막 정도 손실이 간 상태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최근에 캐시우드가 연일 매도하는 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향후에 일론 머스크의 신봉, 그다음에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주가의 향방에 대해서 밝게 보지 않는다. 이런 측면보다는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투자 원칙은 골드만삭스가 제시했던 10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특정 종목이 구성 항목의 10%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어떻든 간에 시장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자 올라갔을 땐 비중이 높았을 땐 매도하고 적었을 때는 매수하는 이런 쪽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예. 상당히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균형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업종은 향후 주가 향방과 관련 없이 좀 이렇게 수익 좀 실어해 줍시다 하는 그 원칙과 동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250달러 정도 되면서 그 10의 법칙에 벗어나고 있습니다. 한 11.3% 정도 되는데요. 예. 그거를 10%로 맞추기 위해서 연일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 테슬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 월가의 분위기를 보면 또 우리나라도 그 테슬라에서 사신 서학개미 분들의 일부 그 메이저 플레이어들을 이렇게 보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세 가지 점. 하나는 가격 할인을 잘못된 정책에서 인상 정책으로, 그다음에 중국 중심에서 지금 인도 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 보면 확실하게 일론 머스크는 기업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진핑보다는 바이든 쪽에 지금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그 편향 쪽으로 이게 갑자기 돌아서다 보니까 내년도에 트럼프가 지금 법률에 있어서 보면 80가지 기소 사건 때문에 못 나온다. 그럼 본인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지금 미국 쪽으로 다가서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정상적인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그 테슬라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밝게 본다 하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그 트위터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테슬라보다는 스페이스 X에 굉장히 주력하는 양상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캐시우드의 테슬라 주식은 테슬라의 주가의 향방과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믿음 이게 흐트러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원칙을 지키는 상태에서 연일 매도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테슬라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믿음 같은 경우는 흐트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행 회의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월 FOMC 회의 이상으로 집중이 됐었습니다. 어떻게 끝났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은 빠르면 6월서부터도 이렇게 일본은행 회의에서 종전에 유지했던 아베노믹스 엔저 정책을 좀 이렇게 변화시킬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변화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엔화 투자에서는 신중을 기해줍사 하는 이런 쪽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 사실 4월에 그렇다가 퇴임한 이후에 이런 엔저가 엔화 강세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해서 그 이후에 일본의 엔화를 사드시는 또 엔화를 사라고 권고하시는 이런 분 때문에 굉장히 엔화 매입 잔고가 늘었습니다. 엔화 매입 잔고가 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 은행의 회의는 우리의 엔화 투자자 입장에 상당히 관심이 됐었는데요. 변한 거 없습니다. 변한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이 위에다가 주재하는 두 번째 회의인데요. 오히려 첫 번째 회의보다도 두 번째 회의가 정치적 파워풀리즘에 자민당에 편향되는 게 아니냐 하는 쪽에 오해가 벌리는 만큼 오히려 첫 번째 주제회보다도 엔저를 고수한다 하는 이게 더 강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는 기준금리는 만장일치로 보드 멤버들이 만장일치로 종전의 마이너스 0.1%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마이너스 정책. 그다음에 수익률 통계 방식에서 보면 이것이 향후의 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인데요. 이게 캡을 씌워놨거든요. 10년물 금리에 제로를 하겠다는 방식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난주에 골든 위크다 이렇게 불릴 만큼 각국 중앙은행의 회의가 대부분 다 마무리됐는데요. 페드 동결, 예. 그다음에 홍콩 동결, 대만 동결, ECB 0.25% 올라가 일본은행 동결.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길을 걷을 때 투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균형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예. 하는 입장에서도 통화정책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가니까 굉장히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총재님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앞으로 이렇게 얼굴에 주름살이 더 커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일본은행 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대목, 아무래도 우에다 총재가 엔저 효과가 생각보다 이 기대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 대목 국제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의미를 부여했던 시각입니다. 예.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그렇다가 퇴임하고 작년에 아베가 이렇게 죽고 나서 모두가 아베노믹스 이게 10년간 일개서 일본 경제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시다, 우에다 시다가 들어오면서 좀 통화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그렇다가 퇴임이 한 이후에 우리 엔화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하루에도 85억 이상씩 매입할 만큼 엔화 사재기에 굉장히 열풍이 일었던 그러한 하나의 일본 통화 정책의 변화의 기대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상태에서 기자회견에서 엔저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엔저 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면 엔화 사재기 열풍이 났었던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대로 일본의 통화 정책의 변화가 모색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시각을 내놓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인위적으로 엔저를 유도했던 부분인데요. 고민은 이 엔저에 따라서 수출이라든가 경기라든가 살아나지 않았던 것이 지난 10년 모습이거든요. 근데 자, 새로운 일본은행 총재가 엔저 효과를 인정한다. 그리고 그렇다 퇴임 후 이후에도 사실 통화 정책의 변화가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었던 그 주역이 될 것이다 했던 사람이 엔저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향후의 통화 정책 관련해서 상당히 일본도 주목되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에다가 엔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 발언, 아베노믹스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실제로 보면 우에다가 4월 8일 날 예. 취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4월 8일 직전에 4월 7일가 그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보면 왜 엔저 효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시장 흐름 가지고 엔달러 흐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엔달러 환율이 우에다가 4월 7일 날 이렇게 취임했습니다. 그러면 4월 8일 날 취임했습니다. 직전이 4월 7일에 엔달러 환율이 132엔입니다.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6월 16일이죠. 엔달러 환율이 141엔입니다. 엔저가 되게 많이 됐죠. 예. 굉장히 빠른 국면입니다. 시청자 그렇죠. 여러분, 우에다가 들어와서 엔화가 강세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 방송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는 것을 누차 강조해 드렸습니다는 자, 이렇게 단기간에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엔달러 환율이 중심 통화 국가들의 환율이 10엔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달러 대비해서 엔화가 약세됐던 것은 더더구나 미국의 페드도 사실은 통화 정책에서 피벗이 달러 약세가 인덱스가 떨어진 상황에서 저렇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상황에서 떨어지는 전반적으로 주요 통화에 대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 상태에서 엔화에 대해서는 엔달러 환율이 130에서 141엔 됐다는 것은 자, 엔화에 대해서는 우리 원화와 마찬가지로 강세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의미를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엔화가 이렇게 약세를 이렇게 보이는데 니케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예. 4월 7일 날 니케이 지수가 27,000선입니다.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33,000선도 붙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아무리 일본행 총재도 자기가 들어오고 나서 통화 정책의 변화를 모색을 기대했는데 실제로 엔저가 저렇게 되고 그다음에 과거에 아베노믹스 때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는 니케이 지수가 저렇게 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2개월 만에 니케이 지수가 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6,000포인트 넘게 예, 올라왔죠. 그렇죠. 이다 보니까 본인 자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누차에 말씀드립니다는 지금 예. 상태에서 일본은 통화정책의 변화, 소위 아베노믹스에서 벗어나는 출구 전략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우에다가 취임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변화가 안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자, 엔화 강세로 돌릴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화 강세니까 수입물가 안정이 돼서 인플레 안정되니까 자, 일본 사람들의 물가 인플레에 따른 고통도 좀 줄여들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엔화 강세되니까 내수장도 확대해서 일본 경제 동시성과 안정성을 이렇게 확보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베노미스가 너무 마이너스 금리가 10년 이상 지속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경제 시스템이 굉장히 금융 시스템이 너무 이렇게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엔화가 강세돼서 이렇게 될 때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돼서 결과적으로 지난 3월에 저금리 상황에서 지방은행의 향유를 안이하게 투자를 했던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커 같은 이런 사태가 일본에서도 금융 시스템이 취약했으니까 엔화 강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일본판 미국의 지방은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 하나 우려요. 두 번째는 자 지금 상태에서 일본이 그나마 엔저가 되니까 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실제 효과와 관계없이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엔화가 강세되면 가뜩이나 일본 경제 입장에서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우에 따라 흔들 자 엔화 강세가 추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엔화 강세가 되면 부정적 측면이 있으니까 자 우리타가 어떻게 베팅하느냐 그 베팅하는 시각에서 실제 시장 움직임은 엔화 약세석에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상당히 올랐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6,000포인트 정도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띄어가지고 소비하게 되고 소비하면 웰스펙트에서 일본 경기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일본의 정특파원 우리 이제 저기에서 보면 정특파원이 천재라고 알려진 한국경제신문의 기자거든요. 예. 예,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도 사실 그 일본 특파원 방송을 통해서 저분이 심상치가 않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같은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직원이라 하더라도 근데 천재로 알려진 친구거든요. 근데 오늘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난다. 일본 경제가 회복되지 않느냐 하는 기사가 국제면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만큼 일본 경제 상황이 이렇게 실제로 엔저 효과가 나타나 보니까 우에 따윈들 예. 아베노믹스를 포기하고 했다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요인이 있지만 결정을 쉽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결정이 쉽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우에다를 두고 지금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자민당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시기를 놓치면 예.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민당과 그다음에 일본 중앙은행과는 1990년대 이후에 악연이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대장성 패러다임과 미에노 패러다임이거든요. 그 내용은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19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일본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경기가 둔화되는 건데 물가가 올라가는 이 국면에서 자 대장성 패러다임은 어떠냐 하면 그래도 엔저 밀고 가야 된다. 수출을 증대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보니까 금리를 올리지 말라는 입장이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미에나 사실 그 일본행 총재 같은 경우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 사실 그 엔화 강세, 지금과 비슷하죠? 엔화 강세를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미에노 패러다임, 물가를 안정시켜야 해서 금리를 올렸던 것이 잃어버린 20년, 오늘 정특파원이 벗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잃어버린 30년까지 했던 직접적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대장성 패러다임에 사실 뒤졌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고집 부려서 물가를 안정시킨다 하는 입장이 대장성의 협조가 안 되면 일본의 통화 정책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하는 쪽에 사실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시적인 관행이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위에다가 지금 상태에서 아베노믹스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당신이 들어와서 우리 엔화 투자하시는 분과 마찬가지로 통화정책 변화해서 아베노믹스를 탈피해지는 다시 말하면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엔화 강세해야 되지 않느냐 그 기대에서 우리 엔화 투자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는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결국 우에나눈들 대장성 패러다 하면 너무 의식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우에나 입장에서는 자 정치적 포퓰리죠. 자기도 살 길이 있으니까 살 길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쪽에 오해가 나오는지 너무 오해가 되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뭐든지 변화가 될 때에는 그 시기를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더더구나 엔화 강세에 대해서 일본 통화정책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했던 인물이 그 시기를 놓치고 엔저 정책을 그렇게 하고 기자회견에서 엔저 효과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정책 포퓰리즘 뭐 당신도 살아가기 위해선 일본 정부에 영합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사실 엔저를 겨냥해서 급하게 매수해 나선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네. 이 부분 좋은 말씀 전해주시죠. 네, 사실 그 4월 8일 날 우에다가 들어오면서 엔저에 대해서 통화정책 변화하니까 엔저에 대해서 이렇게 엔화 강세 쪽으로 가되면 사실 그 일본의 엔화에 대해서 일부 PB들이 많이 추천한 시각에 대해서 변화 어렵습니다. 사지 마십시오. 하는 쪽도 강조해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일본의 엔화 매입을 지금 사재기 열풍이 돼서 지난 주말에는 원엔 환율이 903원, 900선 붕괴된다 보니까 온통 언론들이 엔화 사재기 열풍, 원엔 사재기 열풍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 사재기 열풍하면 지금이라도 엔화를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포머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4월 8일 시점에서 엔화를 산 사람들이 지금 어떤 환경이냐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4월 8일 날 4월 8일 전후에서 원엔 환율이 1,000엔이었습니다. 100엔당 1,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냐? 지난 주말에 903원입니다. 불과 2개월 만에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엔화 사지 마십시오 하는데도 엔화를 샀던 사람이 불과 2개월 만에 100원 정도 환차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903원, 903원 가니까 지금서부터는 원엔 환율의 하락 속도는 뚜라될 겁니다. 근데 앞으로 사두면 빨리 올라갈 것이냐. 위에다가 엔저 효과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통화정책 변화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다른 대체수단과 항상 생각해야 되거든요. 다른 대체수단과 생각한다면 엔을 사두는 것이 지금 시점이라도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겠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투자사는 상대 비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신문이 뒤늦게 엔화 사재기 열풍이다 보니까 보호모족들이 지금이라도 엔화를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인데 다른 투자사단과 관련돼서는 신중히 투자를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엔화 투자 전략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